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탈북민 조선주님과 북한에서의 생활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에 탈북한 저선주입니다. 2019년 2월에 탈북을 해서 같은 해 3월에 입국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탈북해서 나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론 여러 가지 관건이 좀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미래를 위해서 꿈을 찾아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꿈이 있었나요? 그냥 자식을 위해서 왔습니다. 선택을 자식을 했고요. 위해서. 네. 내가 봤을 때는 북한 땅에서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사유와 이유가 있긴 했지만 해도요. 아무튼 그 땅에서는 저의 미래와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좀 깨달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럼 미래를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그 미래는 어떤 걸 미래라고 보면 될까요? 솔직히 북한 땅에서 제가 이제 일단 저는 아이 엄마잖아요. 그 엄마니까 제 꿈과 미래 같은 거는 사실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생각을 많이 못 해봤었어요. 워낙 그 땅이 열악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뭐 그때 제 기준에서 뭐 개인적으로 그냥 미래라고 하면 자식이 미래가 아닐까, 희망인가 꿈도 자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저는 자식을 위해서 선택한 탈북이었어요. 네. 그럼 한국에 올 때 가족들이 다 같이 왔나요? 네, 저희는 가족이 다 같이 왔습니다. 가족에 어떤 분들이 오셨나요? 남편이랑 아기랑 저랑 오고 저희 언니랑 같이 왔어요. 그렇게 가족들이 다 같이 오신 이유가 있나요?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일단 한국 가려고 결심을 했잖아요. 결심을 했는데 언니를 거기 이미 동생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랑 연계가 돼 있었고 또 언니를 거기 그 땅에 홀로 두려고 하니까 마음이 안 놓이더라고요. 언니 뭐 장래라든가 언니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길지 어차피 동생이 한국에 있으면 언니는 분명히 어느 때 한 번이라도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언니는 무조건 뭐 감옥 가지 않으면 뭐 그런 법거름에 뭐 단련받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저는 제일 걱정스럽고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 가자 결심해가지고 언니한테 이렇게 나는 결심 이미 섰다. 언니는 안 가겠냐고 하니까 언니도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떠나게 된 케이스였어요. 이렇게 가족이 전부 다 한꺼번에 오는 일이 많았나요? 주변에 어떠셨어요? 많진 않죠. 많진 않아요. 많진 않고 솔직히 가족이 움직인다라고 할 때는 좀 많이 그 어마어마한 그런 뭐라고 할까 긴장, 공포가 10배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탈북하다가 잡히기라도 하면 그래도 그나마 가족이 선을 쓸 수도 있고 그래도 뭐 죽는다라는 그거는 없지만 가족이 탈북을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 뭐 이 정도는 가야 되니까 그거를 감수했을 때만이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가족이 탈북한다 이거는 되게 많은 사례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큰 결심을 하시려면 또 준비 기간도 길었겠어요. 예, 그게 솔직히 뭐 언젠가 늘 그런 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 누구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 뭐 한국에 가고 싶은 사람 뭐 한국을 갈망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러나 그거를 선뜻 이루지 못할까봐 가다 잡히면 어쩔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선뜻 선택을 못하고 결심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가족이 통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또 더욱이 생각할 수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이제 강건적인 부분도 있었고 무조건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혼자서 한 몇 달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 이제 뭐 주변 환경 정리 준비 뭐 이런 정리를 한 몇 달은 한 것 같아요. 그럼 남편분과도 같이 준비를 하셨나요? 아니요. 준비는 제 마음의 준비도 제 혼자 해왔어요. 왜냐면 그게 어쩌면 가족도 그 비밀이 보장이 된다라는 그게 확률이 사실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혼자만이 모든 것이 혼자였을 때 비밀이 되는 거고 담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남편이 알게 된 거, 남편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남편이 알게 되면 그 어떤 이제 환경에서 술자석이라는 이럴 때 그 자기만의 감정 세계에 들어가서 혹 실수할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조금 두렵고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남편한테는 아예 얘기도 안 하고 혼자 지금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정리했어요. 준비하고 마음에 다짐도 다 가지고 충분히 제가 마음 결심 다 했을 때
떠나기 한 이틀 전에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좀 생각할 여지조차도 없이 막 그냥 이틀 전에 얘기해가지고 가야 된다,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해서 나는 갈 거다 하니까 남편도 오케이 하더라고요. 네. 쉽게 그래 같이 가자 하셨나요? 아니면 쉽지 않았나요? 물론 쉽진 않았어요. 그게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생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전부터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결심하고 생각하고 다지고 하는 그거를 겪었지만은 남편 같은 경우는 갑자기 들은 소리라 막 이제 우왕좌왕하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야?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농담이 아니라고 하니까 저를 보니까 제가 지금 농담으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닌 거를 남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이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근데 가서 자본주의도 이제 만만치는 않다. 마냥 네가 원하는 대로 호락호락하진 않을 거다. 그러나 그거를 다 이제 가서 감수할 수 있고 네가 감당하겠다라고 결심이 썼다라고 하면 따라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는 내가 무기를 누리기보다는 그냥 자식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그냥 선택한 거니까 당신 아빠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하니까 뭐 오케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가정이 뭐 마누라하고 자식도 가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 끌려온 거나 같아요. 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곳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동참을 할 수밖에 없기도 했겠지만 또 좋은 마음으로 따라왔을 것 같아요. 마냥 좋다고까지만은 생각할 수 없는 게 왜냐면 대한민국을 모르잖아요. 저희는 또 세상을 모르잖아요. 인터넷도 하나도 없는 그런 땅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이 어떤지 대한민국에 대해서 많은 전달을 받고 한다라고 해도 그래도 저희가 직접 체험한 부분은 아니니까 늘 그냥 어떤 것인가 이런 궁금한 미스터리가 있던 상황인데 그분이 그 남편이라고 해서 선뜻 따라설 수는 없지요,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했지만 남편도 그래 저도 그래 그냥 무작정 그냥 운명에 맡기려고 작정하고 떠난 걸음이었어요. 오시기 바로 전까지는 주부의 생활이셨는데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어렸을 때는 어떻게 생활을 하셨나요? 북한에서 어린 시절이라고 하면 이제 물론 세대차는 있어요. 세대차는 있겠죠. 세대차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겪은 뭐 에피소드라든가 뭐 이런 주변 생활 환경이라든가 이게 다 틀리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고난의 행군 시기 94년도 이때 학교 시절을 다녀야 됐고 제가 좀 철이 들려고 할 때 보니까 이미 그때 나라는 고난의 행군이 들어서서 엄청 어려웠었어요. 그런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던 기억들 너무 진짜 가난했어요. 저희는 자식이 또 3명이다 보니까 아빠 엄마가 되게 힘들어했어요. 학교도 다니기도 했는데 학교랑 막 다니고 막 이제 학교의 생활이 재밌었던 기억이랑은 안 나고요. 그냥 너무 가난했던 기억. 진짜 너무 못 살아서 진짜 너무 못 살아서 진짜 한 번만 여기 입고 싶은 옷을 입어봤으면 하던 그런 이렇게 기억들이랑 그냥 명절 때랑 되면 맛있는 거 먹는 날 기다리던 기억들 어린 시절 기억을 뭐 되살린다라고 하면 그런 기억들이 이제는 막 추억인 것 같아요. 그때가 한참 고난의 행군 시기였으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웠죠. 그럼요. 주변이 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서수의 사람들은 또 그래도 직급을 쟀다든가 뭐 잠깐 나름대로의 그런 생활 방식으로 해서 또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꽤. 근데 그분들은 또 서수에 속하고 다수는 그냥 다 힘들었어요. 아무튼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 가난하게 사는 게 주변에 다 그냥 그렇게 사니까 세상은 다 이렇게 사는 줄로만 알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럼 결혼하셔서 정착하고 살던 건가요? 사회생활을 좀 했어요. 저는 그냥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했어요. 조직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저 보면 좀 많이 고지식한 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조직 생활을 많이 해야 된다고 여자들이라서 사회에서 이제 막 놀고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 시절을 처녀 시절을 다 조직 생활, 직장 생활을 했어요. 부모님이 조직 생활을 하라고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아무튼 여자들이니까 저는 여자 딸 자식 자매 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다 보니까 언니는 이제 군대를 나갔고 제가 사회에서 이제 막 장사도 하고 막 그렇게 굴러 먹으면 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좀 그런 번건적인 그게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많이 번건이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아빠 엄마 슬하에서 죽을 먹어도 죽을 먹으면 죽을 먹을지언정 그러니까 대학 보내고 이런 능력은 안 됐잖아요. 제가 원한다고 해서 또 뭐 되는 일도 아니었었고 경제적으로 집안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조직 생활을 하라고 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저는 이제 배급 일획도 탈 수 있는 직장 그런 데를 다녔었어요. 어떤 직장이었나요? 군부대를 다녔습니다. 군부대요. 네. 그럼 군에 가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군에 뭔가를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가 제가 군부대 병동 되게 보면은 북쪽은 저는 양강도에서 왔는데요. 양강도 쪽 북쪽 지대는 군부대가 있으면 다 후방부 같은 보급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대들에서 출근 러무자르 사회 편제가 좀 있어요. 그런 부대들도 그 러무잘로 출근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다행히 그때는 배급은 잘 나왔었나 보네요. 7대3 정도? 7대3 뭐 백미 한 30%? 그다음에 네. 옥수수 한 70% 정도. 음, 그렇게 배급은 탔었어요. 그걸 받아서 그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을 만큼은 배급이 나왔나요? 아니죠. 그것도 그렇게 안 되죠. 그 급수에 따라 틀리긴 한데요. 그거 갖고 먹고 저 혼자서 뭐 죽어 먹고 한 달 살 수는 있었는지는 있을 수는 있죠. 그렇게. 근데 아무튼 뭐 가족 집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있었으니까 배급을 타면 그냥 그나마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힘들게 벌어서 사시는데 조금 보탬이 될 수 있었고 보탬을 좀 주는 정도 그 정도였어요. 그 배급 제도가 한국에 올 때까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됐나요? 아니면 어느 순간에 아니에요. 끝났나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제가 한 2000년대 지나 2008년 뭐 이때부터는 그 배급 제도도 많이 안 줬어요. 보름치, 열흘치, 그러니까 한 달치를 준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학교 졸업하고 들어갔을 때쯤은 뭐 그때쯤만 해도 한 달치를 줬다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달 식량만큼을 줬는데 네네 그렇게 줬다. 군부대까지는 그렇게 줬었어요. 사회는 아예 배급 제도가 없어졌지만 군부대는 그래도 그나마 배급을 좀 줬거든요. 근데 제가 좀 몇 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또 이제 보름치를 넘어가더라고요. 보름치만 주는 거예요. 군무원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대한민국,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보면은 뭐 오래 있을수록 내가 더 이득이잖아요. 이익이 있잖아요. 월급도 올라가고 뭐 호봉도 네. 올라가고 그런 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그런 뭐 실시 제도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름치씩 줬어요. 보름치씩 주다가 그것도 뭐 열흘치까지도 뭐 노무자들은 져야 된다. 왜냐하면 현역 군인들도 한 달치가 어려운 상황에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 노무자들까지 다 줄 수는 없다. 이렇게도 됐었어요. 그래서 한 열흘치를 더 주는 것 같아요. 열흘치라고 해서 제가 한 달을 빼빠지게 일해봤자 옥수수 한 뭐 5kg 정도 뭐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사회에 나와서 좀 이제는 장사를 생활전선에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사를 좀 하려고 사회에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한 달치 일을 다 해줘도 뭐 30일 일을 한다고 해도 열흘치밖에 식량을 안 주니까 도대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장사를 하신 건데 그럼 장사는 어떤 장사를 하셨어요? 패션 쪽, 네, 이게 의류 잡화 같은 거 네. 그런 거를 먼저 접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접해가지고 그것도 신상품 같은 거 신상은 아니고 중고. 그때 이제 2000년대 그때는 중고가 대한민국 상품이랑 중국 상품이랑 막 서독을 해서 막 이제 몇백 벌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 포장을 해서 그걸 중고벌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밀수로 많이 넘어왔어요. 양강도 쪽에서. 그러면 그거를 터치해가지고 여러 명이 논아서 가져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또 선택을 해서 팔고 뭐 이런 그런 장사를 했었어요. 옷 판매 네. 위주로 이렇게 네. 하셨고요. 그럼 장사를 하게 되면 이게 하루의 일과는 어떻게 돌아가게 되나요? 하루 일과라는 게 규칙적인 일과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전자레인 뭐 밥가마이 밥을 해 먹고 이런 시간적 단축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되고 불을 떼서 밥을 해서 먹고 밥에 먹고 집 설거지하고 뭐 청소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이제 그 중고벌 좀 받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소분을 작게 했었거든요. 미천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점차 그렇게 하면서 조금 노하우가 생기고 경제적 미천도 집안되고 하니까 조금 크게를 이렇게 가는 단계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밖에 나가서 뭐 이따가 저녁에 들어오고 계속 장사하러 다니시고 네.
좋은 옷 찾아다니고 팔대 찾아다니고 네,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그게 물때 어디 들어왔다라고 하면 거기 이제 집합을 해서 가서 보고 내가 뭐 이제 마음이 안 든다. 이거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겠다라고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곳에 가보고 뭐 이렇게 자꾸 다니면서 뭐 자차도 없어. 걸어 다니고 막 이렇게 다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가서 진짜 정신도 막 굶고 다니고 막 이럴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장사를 하러 다니면 교통이라던가 무슨 아, 거기 하나도 물건을 안 가지고 다니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다 그럼 들고 들고 다니고 막 이고 다니고 막 그렇게 다니잖아요. 저는 저의 시대는 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변했죠. 변해서 택시 같은 것도 있고 소비차도 있고 됐어요. 오토바이도 서비 뭐 그런 것도 많고 또 자전거로도 나르고 뭐 이제는 한 19년 기준으로 제가 나오기 전에는 많이 편리해졌어요. 그럼 사회가 변화가 됐다면 예전하고 지금의 북한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차이가 많이 나죠.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어디서부터 많이 이게 경제 이게 많이 눈에 보이게 업그레이드 됐냐면요. 화폐 개혁을 한 이후로부터. 네, 그때부터 이제는 2009년도에 화폐 개혁을 하면서부터 이제 시민들이 그때부터 아예 정부를 안 믿는 거예요. 그게 확연히 보이게 안 믿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화폐 개혁을 하면서 시민들이 안 믿었는데 네네. 그때는 화폐 개혁이 어떤 결과로 왔기 때문에 안 믿게 됐을까요? 엄청난 파워죠. 그 국민들 시점에서 이제 돈을 바꿔주고 뭐 그 돈을 다 쓰게 한다. 그리고 뭐 중국 돈도 못 쓰고 달러도 못 쓰게 한다 해서 사람들이 다 달러랑 중국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또 북한 돈을 다 바꿨어요. 그 전에 화폐 네. 개혁 전에 아니 화폐 개혁 하고도 하고 예, 나서도 화폐 개혁 그거 하면서 아니고요. 그 돈을 다 이제 만약 물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사람들은 완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예전 돈을 새 돈으로 바꾸면서 그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은 안 바꿔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한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한 세대 30만씩 바꿔준다. 예를 들어 이렇게 했으면 그 30만 이상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30만씩 바꿔줬고 나머지 돈은 진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이득이겠지만 해도 돈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완전 큰 실패였잖아요. 예전에 갖고 있던 돈이 다 그냥 휴지가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거를 막 그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이 다 불태우고 막 그랬어요. 근데 불태운 거를 이제 적발해서 또 몇 명은 막 이제 그걸 때문에 체조도 받았어요. 왜냐면 초상화가 있는 돈을 어떻게 함부로 불태우냐고 해서 김일성 초상화가 있는 돈을 왜 그분들은 불태우냐. 엄청 또 체조를 받았어요. 보이보이 들어가고 끌려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공공연하게 불을 태울 수도 없고 또 밖에 나가서 돈을 버리면 쟤네는 돈이 저렇게 많았어. 그러니까 몰랐던 거를 알게 되는 시점이니까 그냥 집집마다 불 아궁이에다 다 태워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안 믿는 거예요. 정부를 안 믿었어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지금 기만을 했잖아요. 인민들한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대놓고 말을 해봤자 또 공포 정치를 하니까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 모두 그냥 말을 못하고 있지만 그게 말을 못하지 개인 이제 뭐 태놓고 말을 안 하지만은 그래도 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행동 거지들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 이제 안 믿고 개인 대 개인 거래, 뭐 개인 대 기관 거래, 뭐 개인 대 국가 거래, 국가랑 개인이 이제 뭐 체결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로부터 이제 이 빈부격차가 많이 심하게 나더라고요. 못 사는 사람들은 또 그냥 떼대길에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고 조금 능력 있고 눈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완전 활용을 해서 자기 돈주머니 채우려기, 자기 주머니 채우는 그런 뭐 장사를 넘어간다든가 차판 장사 뭐 다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생활 수준 빈부격차는 팍 심해지고 시민들이 의식도 변화지고 이젠 정부도 잘 안 믿고 누구도 믿을 거 없다 믿지 않고 그냥 내 자신 나를 믿어야 된다 가족주의 뭐다들 장사를 하고 뭐 형제 가족 친지밖에 믿을 게 없다 친척들밖에 그런 뭐 케이스를 해서 모두 뭐 뭉쳐가지고 장사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믿어봤자 우리한테 계속 손해다. 그냥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예 사상이 다 바뀌었다는 그런 거죠. 개인의 의식이 많이 이제 시민 의식들이 많이 변화되면서 많이 자본화가 되어 갔던 것 같아요. 자본주의화가 되어 간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뭐 이제 집에서 뭐 예를 들면은 신발을 뭐 만든다 하면 공장 기업소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공장 기업소 자재를 내가
돈이 있으니까 완을로 뒤로 다 뒷문을 뽑아 싸요. 사가지고 집에서 몽땅 뭐 신발이랑 생산해가지고 장마당에 넘겨주고 덤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자본화로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화들이 더 활발해졌다는 거죠. 네, 예전에는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 못하게 막았잖아요. 네, 그리고 못하게 뭐 했죠. 잡아가기도 하고 다 몰수해버리기도 네. 하고. 요즘에는 그런 일은 없나요? 그게 물론 법정에는 법적으로는 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거를 내가 권력이 있어요. 권력이 있으면 이제 법조항을 또 이제 반대로 활용하는 그게 많이 워낙 비법이 뭐 비법이랑 뭐 왕성하다 보니까 북한은 내가 그거를 반대로 활용을 해요. 어디서 무슨 내가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차판 장사를 해요. 중국이랑 차판 장사 하는데 이거를 개인이 차판 장사요? 그러니까 차로 아야 밀수를 하잖아요. 이거 개인이 안 돼 있잖아요. 차떼기로 네. 가져왔다. 아, 차로 차, 컨테이너 같은 거를 네. 개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건 불법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개인이 내가 능력만 있으면 무역국이랑 이제 얘기를 해요. 무역국이 수입금 얼마 정도. 그러니까 내가 리운에서 얼마를 여기다 넣겠다. 너네 수입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와크 받아가지고 내가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이거 장사하는 거는 개인인데 분명 개인인데 이건 불법이잖아요. 원래는. 근데 불법인데 이거는 어느 기관에다 같이 걸어가지고 수익금을 넣는 수익금절로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개인 사업들이 많이 활발하긴 한데 네. 그게 공식적인 건 아니고 어쨌든 당 기관이나 국가 기관에서 하는 식으로 네, 그 명의는 넣어서 그럼요. 대신에 실제 사업은 개인들이 한다. 네. 실치는 개인이 다 이제 좌우지하고 모든 걸 개인이 하는데 하게 된 개인이 할 수가 없는 법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기관이랑 이 합의를 해서 뭐 합병하는 식으로 해서 네. 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고는 해도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 사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사상 교육들을 받고 자라셨나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뭐 이런 거 갖고 뭐 많이 사상 교육을 하니까 오직 그거 외에는 뭐 우상화를 하니까 그 사람들을 그 외에는 뭐 네, 그러면 어떤 규칙들을 지키면서 살라고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그냥 뭐 수령 제일주의 뭐 모든 거를 그 수령에 대한 그게 많은 거를 맞추고 그다음 뭐 하지 말란 이제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일은 하면 안 된다 그런 거랑 그 뭐 다 그냥 충성심 뭐 당이 결심한 우리는 해야 되고 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뭐 해야 되고 그냥 그런 거죠. 뭐. 그런 구호들이 뭐 길가에도 써 있고 뭐 산에도 써 있고 뭐 직장에도 써 있고 다 써 있는 거죠. 네. 그런 써 있는 것들을 보시면 기분은 어땠었나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 보는 분위기면 글쎄 기분이 어떨까 이런 느낌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요. 늘 그냥 보던 거고 저희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그냥 보고 계속 보고 뭐 눈에 담아놓던 거라서 그냥 예사로운 거예요. 그냥 아 저런 거는 저렇게 붙이고 봐야 되는가 보다.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호판을 있다고 해서 그거를 유심히 아 우리는 저렇게 살아 뭐 거기에 대한 그렇게까지는 안 그랬었어요. 그럼 구호판이나 뭐 집안에는 또 초상화가 있고 할 텐데 이런 초상화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받았나요? 물론 초상화는 먼지가 있으면 안 되고 아침 청소할 때는 초상화부터 청소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그거는 일가예요. 일가의 뭐 첫 번째로 뭐 손꼽히는 일가인데 근데 뭐 지금 들어와서 솔직히 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누가 그걸 굳이 거기에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일단 한 번씩 조직부 뭐 도당 선전부 조직부에서 검열이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검열이 들어와 하면은 그 이민반이 통째로 이제 연대적 책임을 받다 보니까 반장이 먼저 전날 앞서가지고 야 선전부 조직부 검열 들어오는데 초상화 이거 검열 들어온다. 빨리 다 집집마다 먼저 통과시키는 거예요. 초상화를 볼 때 예전에는 좀 더 경외심을 갖고 봤다면 요즘엔 좀 달라졌을까요? 많이 달라졌죠. 이제는 초상화에 언제 신경 쓸 새가 있어요.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충성심은 많은 저하를 이제 일으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사람 국민들뿐만 아니라 군대들도 이제 충성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 그런 거 갖고 많이 이제 사상 교육 사업 이거를 많이 강화하던데 뭐 국민들이야 더 말할 거 있어요. 뭐 초상화 같은 거 언제 무슨 거기 신경 쓸 저 같은 경우도 초상화가 이제 엄마 집에 살 때는 막 비가 맞아가지고 비가 새잖아요 집에 그러면 습기 차가지고 막 이제 우글우글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초상화가
오글오글해진다는 예, 거죠. 그런 거를 그냥 걸고 있는 사람은 저는 완전 체조를 받아야 돼요. 근데 언제 그거를 또 바꾸려고 하면 그거에다 돈을 팔고 바꿀 형편이 됐어요. 그냥 저는 그냥 걸었었어요. 그럼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문제가 되긴 한데 이제처럼 검열 들어온다라고 한다던가 뭐 이럴 때는 그거를 이제 또 막 어떤 집은 내려가지고 다리밀로 이제 빡빡 다려요. 대가지고 다시 또 이제 모시거든요. 모신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 뭐 지금 요즘 세대 들어서는 초상화에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이게 여기 옷에다가 다는 배지 같은 초상화 있잖아요. 초상휘장. 예, 초상휘장 같은 데는 좀 신경을 써요. 왜냐면 북한 형편에서 봤을 때 그게 어떤 브로치 같은 용도? 그런 용도잖아요. 모든 옷을 입고 뭐 이쁜 옷이라든가 외출복을 입었을 때 그게 한갓 그 세팅돼야 되는 그런 그런 거니까 브로치 같은 정도? 그러니까 그거를 이쁜 거 좀 새 것을 달고 나가겠다고 모두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충성심이 높아서 내가 이거를 달고 나가야 된다고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내 외모에서 의상에서 빠질 수 없는 물건이니까 좀 더 이쁘고 새 것으로 착용하면은 내가 좀 더 뭐 의젓해 보이지 않는가 뭐 이런 정도에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 상황에서 네. 그나마 제일 예쁜 걸로 좀 해보고 네.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초상화도 오글거리게 되고 그러면 뭐 바꿔주거나 그러지 않나요? 바꿔줘요. 근데 바꿔주는 게 또 시기가 있어요. 아무 데나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신청을 해서 바꾸면 바꾸긴 하는데 또 거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아무튼 번거로워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그냥 다 걸고 있지. 그러니까 그게 솔직히 모든 뭐 주민들이 충성심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하면 내가 할 일을 못 하더라도 그거를 바꾸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굳이 그거를 번거롭게 바꿔야 돼? 뭐 이 정도. 웬만하면 그냥 걸면 되지. 네. 예, 이런 의식으로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또 그만큼 사회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동상이잖아요. 네. 동상에 대해서는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저희 어릴 때 너무 학교 다닐 때 너무 동상 청소, 동상 뭐 관리 이런 거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눈이 오면 눈 청소하고 뭐 정성컬러 이렇게 뭐 빨갛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갖고 가서 닦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동상이 그냥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이거는 또 뭐 동상이니까 관리를 해야 되고 뭐 그게 진짜 동상이 있다고 해서 진짜 거기 가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네. 그랬었어요. 전반적으로 북에 예전에 사실 때부터도 그다지 충성심이 깊은 네. 사람은 아니었네요. 네, 그러니까 워낙 가난하게 찢어지게 못 살고 가난하다 보니까 내 생활이 힘들고 촉박하고 열악하고 지금 당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뭐 빨간 당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충성심이 높지 않았어요. 주변의 다른 분들은 어땠나요? 뭐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도 저랑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세대에서는 안 돼. 뭐 그런 걸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걸 많이 강요했거든요. 근데 저희 세대에서부터는 뭐 그런 거를 갖고 많이 고난의 행군이나 이런 어려운 생활이 더 깊어지면서 그렇게 변화가 더 많아졌을까요? 그럼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쳐서 또 이제 화폐 개혁을 거쳐서 아무튼 이제 시민들이 의식이 생활이 힘든 열악한 상황에서 다 살아남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방식이 다 틀려지고 또 어쩌면 양육강식이 세상도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이라든가 이런 마음 씀씀이 같은 거는 다 진짜 말라버리고 진짜 좀 모두 이제 저런 모든 거를 저처럼 충성심 같은 것도 뭐가 다 풍요로울 때 내가 감정이 뭐 메마르지 않을 때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다 뭐 말라버린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를 많이들 본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많이 봤어요. 일단 한국 드라마랑 화폐 개혁을 하는 시점에서부터랑 이제 모든 시민 의식이 바뀌게 된 계기도 어쩌면 한국 드라마에서도 많은 파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 보면서 지금 요즘 뭐 2018년, 19년 기준, 제가 오기 직전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모든 생활에서라든가 무슨 이제 뭐 일상 생활에서 흘러가는 이 패턴이 많이 한국 드라마에 비슷하게 학교 뭐 이제 뭐 결혼식을 한다라고 해도 한국식 뭐 저고리, 남한식 저고리 이런 것도 있고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뭐 이것도 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지금 바라봤을 때 그때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보면은 다 대한민국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한국을 따라해요.
뭐 외국 문을 접했다, 뭐 항색바람이 외국 문화다 이렇게 하는데 외국 문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 한국 문화를 접했던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사람들이 깨어 있고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생일 파티 이런 것도 많이 한국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는 뭐 카라오케장 같은 데 가서 식당 뭐 생일 파티하고 헤어지고 깨끗하게 뭐 이런 뭐 결혼식도 식장에 가서 하고 뭐 웨딩드레스 정도는 안 입지만은 그래도 해산 뭐 량강도 해상 같은 경우도 결혼식 식당이 따로 있어요. 그 코스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결혼식 다 식당에 가 하거든요. 뭐 식당에 가서 다 하고 뭐 옛날처럼 집에서 하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이제는 뭐 많이 한국식으로 많이 따라가요.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서 거기 나오는 생활을 따라하게 된다는 거죠. 네. 거기서 봤을 때 뭔가 저 세상은 저렇게 사네, 우리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라고 보여졌던 것들이 있나요? 그럼요. 저는 한국 드라마 딱 접하면서 뭘 생각했냐면요. 아, 이게 현실이구나. 이 한국 드라마는 모든 것이 현실이구나.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북한 드라마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틀에 매였거든요. 틀에 매우고 딱 그 사상에 관한 뭐 이런 걸로 다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모든 것이 현실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우리는 뭐 언론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을 막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볼 때 와, 저 세상은 저런 세상이구나. 참 저런 데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욕구가 막 차오르더라고요. 그럼 김시각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 어렸을 때 듣고 배우고 생각하셨던 것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시는 건 어떻게 달라졌나요? 어렸을 때는 진짜 이제 수령이고 진짜 하늘이 내신 분이고 진짜 우리 태양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구세주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 문구 고스란히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네. 교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그런 세대를 많이 시키면서 자라오다 보니까 한 번 아닌 것도 내가 10번 듣다 보면은 거짓말이 진짜로 들릴 때가 진짜인 줄 알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이게 진짜 우리가 수령은 잘 만났대. 뭐 태양이 돼 이제 하늘이 낸 분이고 뭐 이런 말을 해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학교 다닐 때라든가 뭐 이제. 근데 사회 나와서 딱 보니까 이게 뭔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게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접하면서 간접적인 외부 문화를 접했지만 해도 거기에서부터 뭔가 생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접이치고도 뭐 이게 뭐지? 저렇게 드라마도 있고 저런 세상 속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가장 또 이제 막 와닿았던 게 뭐냐면요. 북한은 가부장적인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아버님도 다 이제 좀 번건도 심했고 이런 뭐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여자라는 그게 존재감이 조금 어떤 여자라는 존재감은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많이 지배받고 살아왔었는데 그 한국 드라마를 딱 보면서 와 그게 완전 신기하더라고요. 저게 뭐야? 여자들도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고 막 그 남자들 싸대기랑 막 때리잖아요. 그런 거랑 보면서 와 이게 뭐야? 여자들도 저렇게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북한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자기만의 그런 뭐 여자들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뭐 여자들은 옷을 뭐 이렇게 입어도 안 되고 이런 기준이 많잖아요. 번건적인. 근데 뭐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니까 여자들도 막 남자들 때리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막 그러니까 수줍음이라든가 창피한 거 이런 거를 많이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아가씨 때 그 드라마를 딱 접하면서 와 저런 세상도 있구나. 특히 그게 너무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저비록치고도 많이 의식이 깨어지면서 저의 세대 차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그런 수준에 많이 업그레이드돼서 뭐 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변화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드라마 안에서 보여지는 여성들의 활동이나 모습이 이제 여성이 그 남자하고 동급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서 움직이면서 생각하고 생활하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 세상과는 다르네 이렇게 느끼셨다는 그런 거죠? 그때 저는 진짜 거기서 많이 와닿더라고요. 와 저런 세상도 있구나. 대사 중에 어떤 게 그러면 제일 인상 깊던가요? 제가 그때 뭐 처음에 접할 때는 가을 동화랑 그런 거를 접했어요. 천국의 계단 이런 거. 그때 우리 때는 그게 막 유행이었었거든요. 그거랑 봤을 때 그 보면은 진짜 그 뭐 재벌집 남자들이랑 뭐 이제 완전 좀 사차원 같은 여자들도 좋아하고 뭐 이제 가난한 집 여자들 막 이제
뭐 살 수 있는 상황. 근데 저희 그때는 보면은 저희 때도 보면 뭐 까치는 까치끼리 살아야 되고 못 사는 집 여자랑 뭐 잘 사는 집 남자는 뭐 짝이 될 수 없고 이런 좀 틀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제가 아가씨 때 그때 그런 드라마랑 보면서 와 세상이 틀리긴 하다 저런 세상도 있구나 자유롭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 사회도 다 그런 건 아니긴 한데 드라마니까 그랬나?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저런 게 가능하구나라는 걸 네. 봤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뭔가 벌써 언론도 말에도 뭐 제한이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 이기에서 벌써 틀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랑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 드라마는 뭔가 딱딱하고 보기 쉽지 않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북한의 드라마 소재도 또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것도 딱 승인이 돼야 뭐 딱 뭐 되고 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럼 북한 드라마는 아무도 안 보나요? 아니면 그래도 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 세대들은 많이 그래도 그나마 뭐 그것밖에 볼 게 없으니까. 한국 드라마는 안 보면 그거밖에 볼 수 있는 게 없네요. 한국 드라마 엄마들은 되게 잘 안 보죠. 저희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너네 그거 하지 마. 왜냐면 우리가 못 살고 힘이 없는데 너네 그거 하다 잡히면 걸리면 너네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뇌물을 주고 빼내와야 네, 되는데 네, 그게 안 뇌물을 되니까. 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예 하지 마. 너네 집 형편 보고 그런 것도 하겠으면 해. 그냥 막말해서 뭐 제비라게 놀지 마라. 하란 대로만 하고 살자. 우리는 힘이 없어. 이게 집에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늘 교양하시는 말씀이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부모님 속여가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보고 많이 보고 막 그랬었어요. 북한에서 있는 그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집단 체조잖아요. 네. 집단 체조에 참여하신 적이 있나요? 그럼요. 저희도 이제 4.15 때는 집단체조 꼭 하는데요. 해마다 했거든요. 4.15 때가 4.15라고 하면 김일성이 생일이잖아요. 근데 김일성이 생일날에는 무조건 집단체조 뭐 평양시뿐만 아니라 지방을 또 하는데 저희도 그거 이제 한창 십리길을 매번 걸어 다니면서 막 그 한 달 동안은 뭐 배경대 같은 거 이제 하면서 다니고 엄청 고생해요. 배경대가 뒤에서 이제 모자이크 네, 바꿔주는 맞아요. 배경대. 네, 그거 다 뭐 하고. 종이로 꽃을 만들어 가지고 뭐 색상 올려서 그거를 이제 막 돌아가면서 하는 체조 훈련이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했었어요. 그거 배경대 그것도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들고 다녀야 되죠. 네, 그 학교에서 이제 모여 가지고 돈을 모아서 뭐 색감을 사서 종이에 이제 물을 올리는 거야 이쁘게. 그래서 저의 손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꽃을 쥐고 다니고 이런. 그걸 들고 다니면서 배경대만 하셨나요? 앞에 가창대도 나가고 했죠. 가창대. 가창대라고 하면 그 분위기를 잡는다고 사회적인 전반적인 그 분위기를 잡는다고 뭐 도로에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에서 그 선거할 때 여기는 뭐 트럭 같은 데 타고 다니면서 막 메가포로 불면서 하잖아요. 그 북한은 그게 아니라 뭐 사회적인 이제 분위기를 흥성하게 한다고 저희 학생들이 이제 줄을 쳐 다니면서 목소리 터널로 노래를 하면서 이제 꽃을 흔들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를 가창대라고 하거든요. 그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주로 가창대를 시키죠. 네. 가창대가 그 가서 있는 곳은 어떤 곳들인가요? 학생들을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을 한꺼번에 삥 돌게 하는 거예요. 한 10리길을 망창 걸켜서 노래 부르며 갔다가 다시 또 목적지까지 학교까지 오는 정도. 걸어가면서 노래하게 하고 네, 네. 또 이렇게 다니게 하고 그거를 뭔가를 줘가면서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해라 하는 거잖아요. 주기는 뭐가 져요. 내가 안 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나는 반동이잖아요. 그때부터 반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털을 달면 안 되니까 정치성으로 저리 아예 끌고 가니까 누구도 거기서는 뭐 반항을 못 하죠. 그럼 노래는 어떤 노래들이에요? 뭐 혁명주권, 뭐 우리의 혁명주권 사회주의 지킬세 뭐 이런 다 뭐 사회주의 뭐 체제를 지키는 그런 노래들로 그런 노래들 뭐 선곡을 해서 부르고 왔다 우리나라 갔다. 최고다. 네. 제일이다. 그런 노래를 하셨고. 네. 그럼 평양에는 가보셨나요? 네, 평양에도 가봤죠. 몇 번 정도 가보셨어요? 거의 평양은 뭐 한 1년에 한 번씩, 뭐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다닌 것 같아요. 자주 가셨나요? 무슨 일로 네. 가셨어요? 장사 목적에도 갔고 또 평양에 이모 집도 있어요. 친척집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다녔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어머니 따라서 장사하는데 친척집 한 번씩 방문 정도 그렇게 갔었고 제가 사회에 나와서 다닐 때도 장사 목적으로 갔었어요. 네.
장사라고 하는 게 어찌 됐든 정부에서 허가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냥 물건 가져와서 물건 팔고 거기서 네. 약간 이익을 남겨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 거를 평양까지 가서 이제 뭐 물건 사고 팔고 하시기에는 또 쉽지 않았을 텐데요. 평양이라고 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들어가는데 허가도 받아야 되니까요. 네, 승인 번호가 있는데 내가 평양에 간다라고 할 때 이미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그러니까 증명서 신청을 해서 평양에서 이 사람을 평양 들어오는데 승인을 한다라는 그 승인 번호를 떨궈줘요. 그러면 저는 승인 번호가 떨어진 조건에서만 평양을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2부 거래랑 그러니까 시 2부에서 증명서 발급을 해주는데요. 그냥 증명서도 이제 안 된다는 게 없어요. 뇌물을 거으면 다 되거든요. 뇌물을 받아가지고 또 평양에서 나오는 상품들이 또 많아요. 있어요. 평양에서 뭐 책이라든가 비누라든가 일체 이런 거는 또 평양에서 다 나와요. 지방에 생산 기업소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뭐 평양 어디 뭐 지하 공장이라든가 뭐 한 곳에서 나와가지고 전국에 퍼지는 이런 실태니까 제가 일단 먼저 평양 가서 체계를 다 해요. 체계를 다 해가지고 한번 이제 갖고 와서 먼저 딱 뿌려보고 도매를 먼저 쳐보죠. 그게 괜찮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또 짐 쏘기 하는 방법으로 또 활용을 하고. 짐 쏘기가 사람은 직접 안 가고 물건만 네, 보내오면 네, 그거 갖고 네. 거래를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장사를 위해서 계속 평양을 다니신 건데 갈 때마다 또 돈을 뇌물을 어느 정도 주고 그걸 그 허가증을 그럼요.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가 장사라고 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10개를 내가 이윤을 번다라고 할 때 여기서 뭐 승인번호 떨구는데 어디 가는데 뭐 이거 뇌물을 다 뭐 분할해서 다 팽기고 나한테 차려지는 몫이 한 2개 정도? 그거를 감안하고 장사를 해야 돼요. 그 땅에서는. 2개라고 하면 뭐 10개 중에 2개. 네, 10개를 내가 이윤을 번다라고 하면 거기서 8개는 다 뇌물로 나가고 여기도 거이고 저기도 거이고 뭐 다 도정시사 쓰고 뭐 다 하고 내한테 순내리익으로 번다라고 하면 뭐 2개 정도? 이익의 80%를 뇌물로 다 네. 바쳐야 되는 그렇게 거예요.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도 뭐 20%라도 안전하게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는 참 장사가 괜찮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 부담성이 높은 사업이네요. 중간에 그러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뺏길 수도 있는 믿어먹죠. 거고. 네, 그걸 다 감수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다들 그걸 하는 거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워낙 월급제가 안 되고 배급제도 안 되고 생산기업소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가서 일을 하면 돈을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워낙 국가가 다 섰잖아요, 지금. 나라가 뭐 다 서 있는데 어디 가서 내가 일을 하면 돈을 줘요? 그것도 안 되니까 뭐 이제처럼 10개를 벌어서 8개를 뿌리고 2개를 내가 버는 장사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자거든요. 그렇게 뭐 불법이 왕성하고 뭐 모든 것이 다 불법이고 법조항에는 뭐 분명히 불법이지만 해도 뭐 뒤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다 해먹고 사는 거죠. 그렇긴 해도 어쨌든 그런 개인 기업들이 개인 그 장사들이 계속 더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중인 거죠. 네. 개인 기업으로 모든 생산이라든가 모든 유통이 다 개인 거래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국가가 주인이 돼서 뭐 모든 걸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들이 모든 주인이 돼서 밑에서 활용을 해서 국가를 지금 떠이고 있는 상태? 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어요. 그런데 국가가 하지 못하게 예전에는 굉장히 세게 막았죠. 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세게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국가에서 나오는 게 없어요. 원천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차피 국가도 기관 기업소라든가 밑에 그 다 이제 단계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내려 매겨서 그 사람들이 또 임무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또 어디서 나와요, 거기? 연줄 뭐 다 뭐 밑에서 활동을 하고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뭐 이루어지는 형편이니까 뭐 알면서도 뭐 눈 감고 뭐 아웅하는 거죠. 그런 활동이 있으려면 사실 계속 뭔가 원자재도 있어야 되고 네. 외부와의 교류도 있어야 되는데 마침 탈북을 하신 그 이후에 2020년부터는 국경도 거의 다 막혔단 말이죠. 그러면 개인 사업 활동이라던가 모든 경제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그런 뉴스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 뉴스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그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크게 뭐 놀랄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요, 늘 그래 왔었고 저 나라에서는 늘 저렇게 살아야 되고 늘 진짜 뭐 내가 어떻게 머리를 써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오면서 질들여서 살아오던 사람들이니까 또 살아가겠지. 저렇게 앞뒤로 다 막아놨어도 살잖아요. 어쨌든 죽진 않잖아요. 지금 그때 미공급 때처럼 막 무대기로 죽어가고 이런 현상은 없잖아요. 그때는 왜 미공급 때는 왜 무대기로 죽었냐 하면요,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국가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무대기를 뭐 다 죽어나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지금은 아무리 고난의 시기를 걸쳐서 뭐 코로나를 걸친다고 해도 막 무대기를 죽어나가는 현상은 없거든요. 아무튼 그 나름대로의 그 열악한 땅에서 그 콕콕 막힌 속에서 뭐 안에 내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양육강식으로 살던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거를 볼 때 그래 또 살아남겠지. 어렵고 열악한 또 그 열악한 상황에서 또 어떻게 살아남겠지. 그럼 최근에 보신 북한 관련된 뉴스, 그 코로나 이후에 국경이 막혀서 좀 어려워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있었는데 그 외에도 다른 뉴스들은 보신 게 어떤 게 있나요? 그냥 북한 얘기가 나오면 뭐 핵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핵이 있어야 뭐 우리를 지키고 진짜 뭐 북한이라는 나라를 지키는 줄 알았어요. 맞죠? 당연하죠. 근데 그건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핵이 왜 있어야 되는지는 몰랐었거든요. 진짜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래. 학교 내명 조직 모든 조직이 그 신천지 박물관이라고 매번 그 박물관에 그 견학을 시켜요. 왜냐면 이제 세뇌를 시키기 위한 또 용도거든요. 거기 가면은 뭐 미군이랑 그 전쟁 그 사진들 많이 이게 걸어놨거든요. 한국 전쟁 때 예, 미군이 들어와서 6.25 전쟁 때 얼마나 그거를 쫙 걸어놨는데 그때 이제 그 완전 처참하게 그 죽고 뭐 총칼에 막 찔러 죽이고 막 그런 사진들을 다 걸어놨어요. 미군이 네. 북한 주민들을 많이 죽였다라고 하는 걸 뭐 보여주는 계례, 거죠. 뭐 남조선 이제 국군도 이렇게 한 그런 것도 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서 또다시 우리가 노예를 살지 않자면 우리가 우리를 지키자면은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라도 핵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가 보다. 핵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든 목표 가지고 진짜 우리라는 존재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노예처럼. 실제 그 제 땅에서 노예처럼 사는 거는 진짜 생각도 못하는 현실. 그럼 북한에 대한 뉴스나 기사를 봤을 때 좀 화가 난다, 혹은 뭐 충격적이다, 속상하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속상하죠. 너무 안타깝고 다 안타깝고 속상해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 우리 친척 친지들이 진짜 이런 대한민국 같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냥 저대로 살다 죽어야 된다라는 게 참 안타깝고요. 일단은 아 그리고 저 핵을 만들고 있잖아요. 저 핵을 만들면서도 그냥 자기네들은 이 국민이 죽건가 말건가 뭐 배가 걸턴지 뭐 상관이 없잖아요. 핵을 만들지 말고 그냥 조금 내려놓고 이렇게 살면 되겠는데 왜 저렇게 해야 되지? 오직 자기네를 위해서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배신감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핵 때문에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그걸 전혀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핵을 가지고 있겠으면 있고 말겠으면 말고 그것은 뭐 있어라. 이때 최소한의 국민들은 삶은 조금씩 열어주면서 삶의 질은 조금씩 보장을 해주면서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근데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이 굶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부모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좀 막 분하고 또라이 같은 야 저게 안 되겠다. 저게 무조건 무너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전에는 그래도 이게 핵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보다. 이 정도까지는 알았는데 19년 기준으로 오면서부터는 이제 점점 생활이 열악해지니까 쪼여지니까 모든 국민들 자체도 그래요. 우리는 군사에다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한다. 이제 그 정도는 다 알거든요. 북한 주민들 다 알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핵을 만들겠어 만들고 어떻고 군대들이 다 영양실조 걸리고 국민 뭐 주민들이 인민들이라고 하잖아요, 북한. 인민들이 다 굶어 죽는데 계속 저렇게 핵만 만들고 실패하고 저 숱한 돈이면 배급을 좀 주지. 이런 말도 해요, 이제는. 이제는 18년, 19년 기준으로 주민들이 막 그런 식으로도 얘기해요. 그게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네. 너무 열악하니까. 왜냐면 이것도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냥 2017년에 가면 우리 조국 통일이 돼서 이제 큰 뭐 강성대국이 온다. 저희 때도 그랬거든요. 2017년이면 이제 엄청난 이제 우리가 생각 못하던 그런 잘 사는 나라가 온다.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다 그러더라고요. 2017년까지 기다려보자. 우리 2017년에 가면은 이제 김정은은 현대인이니까 김정은은 뭔가 현대인이고 외국 문화랑 이거 좀 아무렴 빠른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에는 우리가 강성대공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나라 엄청 잘 살아진대. 뭐 이렇게 했었어요, 솔직히. 또 그때 넘어서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를 안 믿고 나름 이젠 이렇게는 더 이상은 갈 수가 없지 않냐. 이제는 골물대로 골맞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막 막시를 해요. 이렇게 될 거면 칵 터져라. 지구 터지던 전쟁이 일어나던 막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을 하는 게 옛날엔 거의 가능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누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이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불만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쪼였다가 좀 풀어도 주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그때로부터 어느 때 쭉 지금 그냥 권한행군 시기부터 그냥 저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고 권력자들이랑 뭐 돈주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풍청대고 살고 빈부격차는 심해지면서 그 좀 액지한 그냥 국민들이 진짜 그 몇 프로의 한 20, 30%에 대한 한한 국민들이 노예처럼 살면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직전까지의 뉴스들을 보면 사실 북한 사회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 북한에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다. 굉장히 현대화됐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 걸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냥 늘 그랬거든요. 북한이란 나라는 늘 앞에만 보이는 데만 보여지는 데만 신경을 써왔고 또 이제처럼 여기 군부대에 무슨 김정은이 현지지도 한다 하면은 여기 어죽 그런 유머가 다 있잖아요. 북한에 뭐냐면 아니 이거 타조랑 돼지랑 어느 군부대 갔을 때 봤던 건데 여기도 떠 있네 이런 식으로 그거를 다 갖다 집합해서 보여주는 데만 그치는 이런 깜바냐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나라는 그냥 평양시나 기준으로 해서 물론 시민의식이 많이 변화됐고 세상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거를 일부 예잖아요. 일부 서수에 불과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식료공장 그런 것도 많이 그러니까 북한 음식 식료도 많이 발전도 했어요. 저희도 올 때 이제 북한 식료를 많이 먹었는데요. 그것도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발전했다라고 해도 그게 이제 다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용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일부 사 먹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보기 좋은 어느 정도 평양시만 위주로 해서 생산한다던가 이런 정도 전국에 다 이제 평평하게 그거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탈북민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지역마다도 굉장히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지역 차이가 있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우리 예전에 북한에서 살 때 그래도 이제는 이렇게 배를 골마가면서 사는 세상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이 사시던 곳은 어땠나요? 량강도 같은 경우도 그나마 많이 생활 수준 단계가 많이 높아졌다고 봐도 돼요. 왜냐면 그나마 우린 중국을 끼고 있었으니까 국경을 꼈으니까 모든 밀수, 쌀 이런 것도 더 자체 내에서 량강도 시민들은 그나마 먹고 살 정도는 됐었어요. 예, 아무 거를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그만큼 더 안에서 중국이랑 합병하는 단위들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 합당한 쌀이라든가 식량이 들어오면은 어차피 이게 장마당으로 해서 다 퍼지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우리 량강도 쪽 사람들은 굶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긴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나라에서 그렇게 먹여 살리기 발전시킨 게 아니잖아요. 통틀어 보면은 개인 사업화가 발전하면서 개인주의가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그래도 다 나름 밥그릇은 차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가 뭘 하지 못하게만 안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잘 살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 프로만 낮아도 너무 조이지만 않고 프로만 낮아도 그래도 그나마 살아남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바로 밑에는 한국이 있고 바로 위에는 또 북한이 중국이 있고 그래서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나라인데 아직까지도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처음에 사실 인터뷰를 요청드릴 때는 남편분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부부가 같이 오셔서 같이 탈북해서 계속 가정을 유지하면서 사시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뭐 많지는 않아요. 네. 이제 같이 많지는 않고 남자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솔직히. 여기 남자가 있네. 남자들이 왜 힘들어할까요? 그래도 솔직히 저희 신랑 같은 뭐 경우는 그 가부장적인 세상에서 남자가 잘했든 못했건 그래도 남자라는 거는 세워줘야 되는 그런 존재. 길을 세워줘야 되는. 예, 예.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 역할이라든가 뭐 역할이라 맞자 무슨 가장의 역할이 뭐 돈도 잘 벌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 안 된다라고 해도 그래도 자기 세대주의 위치는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남자 중심 세상이잖아요. 제일 중심 세상.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살던 그게 있어요.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그 틀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걸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걸 평평하게 만들어야 내가 허락에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혼자 없고 젊은 분들은 빨리빨리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살아오던 환경 그대로의 그냥 고장만 옮긴 거예요. 솔직히. 가정이 고스란히 왔으니까. 네, 고스란히 그렇죠? 왔으니까 뭐 주변 환경만 변했을 뿐 내부 환경은 그대로인 거예요. 이런 데서는 남자들이 조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아무튼 남자들이 너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적응하기가 힘들어 해요. 나름대로의 다 고초라든가 뭐 이런 시련이라든가 아픔은 다 있겠죠. 있지만 해도 가족이니까 그냥 그래도 제가 살아오던 패턴 그대로잖아요. 그냥 제가 의지했던 그대로 뭐 생각하고 살림 이거 다 그대로니까 조금 마음이 허하진 않는 것 같아요. 조금. 그 어떤 분들은 혼자 와서 마음이 허하고 외로움을 못 참고 못 견디는 게 제일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채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와서 또 이제 자녀가 한 분 더 태어나셨죠? 네. 예. 나는 북에서 태어났고 너는 남한에서 태어나서 넌 그래? 난 좀 이래. 이렇게 조금씩 생각이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자라면서 세계관이 가치관에 따라 차에 따라서 뭐 많은 대화가 있겠지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자라면서 같은 뭐 한부모한테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같이 사니까 뭐 그런 거는 가정 내에서는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는 분명한 건 나는 대한민국에서 떳떳하게 태어난 그 떳떳한 그런 게 그러니까 난 대한민국에 태어났어. 이게 조금 오리지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북한에서 태어났고 나는 고향에 있을 때 뭐 이런 얘기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틀려질 것 같아요. 근데 둘째 같은 경우는 고향에 있을 때라는 조차가 없잖아요. 아빠 엄마는 분명히 북에서 왔다라고 해도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자라니까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밖에 나가서도 그런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없을 수 있는데 큰애기는 조금씩 있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이럴 때 너는 좀 사투리를 좀 하는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 고향이 지방이라서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 고향에 있을 때 이렇게 말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북한에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 이런 말을 했으니까 어릴 때는 어리잖아요. 잘할 때는 아니고 그래서 물론 커서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저 자체도 굳이 북한에서 왔다 이거를 친구들하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 왜? 아직 너네는 어리니까 이게 좀 받아들이는 게 좀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지금은 최소한의 고향에서 이제 고향이란 말을 하고 지방이란 말을 좀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저도 얘기하거든요. 무슨 대화를 하다가 말마까지 나 고향에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놀았는데 뭐 흙장난을 하고 놀았고 뭐 이런 말이랑 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흙을 볼 수 없고 이런 말. 특히 서울 아이들이 흙장난하면서 노는 일이 없으니까 네, 네. 아이들 사이에도 내가 어렸을 때 이런 네. 놀았어 하면서 네. 약간씩 차이가 있군요. 네. 이거 우리 좀 어릴 때 북한에서 놀던 건데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런 말을 할 때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친구들이 알아듣나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그런 말을 조금씩 했는데 그것도 한 1년, 2년 지나니까 별로 안 하더라고요. 친구들과 자기가 좀 다르다고 느끼나요? 그럼요. 좀 충분히 다르다고 느끼더라고요. 근데 내가 다를 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그냥 지금은 그나마 어리니까 이제 좀 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시견으로 뭐 받아들이겠죠. 네. 그까지는 뭐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저희 심리적으로는 이제 저도 처음에는 그거를 자기 정체성을 되게 감추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처음에 1, 2년 동안은 정체성을 아예 숨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체성을 숨기고 살자고 보니까 제가 학원이랑 가서랑 보면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불편도 하고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아무튼 근데 이제 2년 차 좀 지나면서 3년 차 들어서면서부터 뭐가 딱 어떤 시점에서 제가 이제 가치관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냥 제가 이게 아니구나. 정체성을 숨길 필요가 없구나. 그냥 나는 나구나. 정체성이 숨겨진다고 뭐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내 삶에서. 그래서 그냥 정체성을 편하게 차라리 뭐 오픈하고 내가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라든가 뭐 어디 가서도 나는 북한에서 왔어요. 당당하게 얘기하고 뭐 교회에 나가서도 나 북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럼 남편분은 어떠세요? 남편도 같아요. 남편분도 처음에는 어디 회사 나가서라 이런 데서 좀 자기만의 정체성을 숨기려고 했지만 해도 언어랑 억양 때문에 그나마 여자들은 조금 흉내라도 내고 이제 말을 많이 배우려고 하는데 남자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오리지널 이제 뭐 40년 남아 그 북한 사투리가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해도 본인이 안 되는 거 어떡해요? 말을 하니까 조선족으로 착각을 해서 많이 무시당할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억울하고 막 서럽고 하는데 그래서 차라리 조선족이라고 오해받기보다는 그래 북한에서 왔어. 그러니까 난 북한에서 왔으니까 조금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좀 고려되는 부분들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남편도 그냥 오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분들은 좀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 공개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계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아요, 그냥.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싫어서 뭐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다 틀리니까요. 생각이 틀리고 방식이 틀리니까. 한국 사회에서 또 차별 겪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별로 안 알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네. 계신 것 같아요. 분명히 있더라고요. 차별이 있더라고요. 민족적 차별이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떠나서 뭐 알바라든가 이런데 뭐 취직 같은 거 하려고 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북 출신이 아니시죠?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대놓고. 이북 출신 아니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자존감이 떨어지고 사회에 도전하기가 두려워지고 막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오픈하지 않고 정체성을 숨기는 사람들도 있겠다. 뭐 직책에 따라 틀리긴 하겠죠. 그 경우에 따라서 저는 이북 출신이면 일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직 다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나를 뭘 믿고 어떻게 믿고 일을 시켜야 되는가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너무 타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모르는구나 해서 나는 북한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얘기하고 자 북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다. 이런 걸 얘기 많이 하고 알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북한 유튜브 하는 친구들 보면은 되게 잘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회적인 이게 너무 모르는 부분들 이런 데서 서로가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뭐 각자가 겪는 거처라든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차별이라든가 분명 어떤 분들은 있더라고요. 인식이 안 좋은 분들도. 한국 사회에서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뭐 희망하시는 바가 있나요? 일단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던 그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항상 열심히 살아오셨던 것만큼 한국에서도 또 좋은 성과를 갖는 훈련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